자, 비문학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평가원 지문 체화해라 요 내용으로 실제로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본문을 보면서 일단 바로 얘기할게요. 견과류와 같이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다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했을 때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 지문이 또 과학이나 혹은 기술 지문 이런 지문의 경우에는 물론 주어 서술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시 구조의 독해, 미시 구조의 독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 정보들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보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남길지를 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원래로 치면은 주어 뭡니까? 불쾌한 냄새가 난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거는 어디에서? 즉 지방질. 이게 중요한 거죠. 지방질이 있는 많은 식품이 불쾌한 냄새가 난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그 비문학 신문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고, 그 다음 냄새가 나기도 하는 거는 일단 하나의 뭡니까? 현상이지요, 현상. 이게. 그러고 이는 대개 산패로 인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그 현상의 원인입니다. 그죠? 산패는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것. 어렵지 않죠? 지방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돼서 영향을 받으면 산화작용인다. 요거는 이제 또 기억을 해야겠죠. 산패, 산화작용. 이러한 산패는 지방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과 관련이 있다. 자, 요것도 중요하겠죠. 성분의 구성.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면은 처음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현상이 나오고 그 원인으로 넘어갈 때 이 원인이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얘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분의 구성이라면 지방질 성분 구성이 다음 문단에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여기 보이죠. 현상과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냄새 난다는 문제와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크게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다. 중요하겠죠? 지방질 한 분자의 글리세롤 하나와 1글리세롤 3지방산. 그죠?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은 탄소끼리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을 찾아야 되겠죠. 한 줄 반이니까는 짧은 문장은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 자, 지금 결합의 종류가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탄소끼리 결합. 이게 1번. 그 다음 탄소와 수소 두 번째, 탄소와 산소 세 번째. 총 지방산의 결합은 3개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글리세롤 결합 제외하고는 탄소, 수소다. 이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지방산에서 탄소끼리 결합은 대부분 단일 결합인데 이중결합인 경우도 있다.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지방산, 1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한다. 자, 이중결합 없으면 포화지방산, 이중결합 있으면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에서 가나가 나왔죠. 포화지방산. 자, 가나가 나왔는데 불포화지방산. 지금 다음 문장에서 가를 설명 안 하고 바로 나로 설명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보다는 뭐에 불포화 지방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오메가6. 됐죠? 자, 다음 산화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 결합된 지방실에서 일어나며 산패는 어디서 난다?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 그럼 이중결합, 불포화 지방산, 산패 얘네들이 하나의 요렇게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말. 같은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결합된 지방산이 일어나면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산패가 많이 일어나고 그럼 냄새도 더 많이 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요 지문 두 번째 지문을 읽는 동안에 밑에 아래를 한번 봅니다. 요 부분. 자, 이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 둘, 세 개가 엮여 있다. 이 형태는 뭐 중요하지 않고 머릿속에 이걸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산은 어떤 꼬라지로 되어 있나? C, C, C 탄소죠. 그 다음에 얘가 O가 붙을 때도 있고 C끼리 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H가 붙을 때도 있다. 그리고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이 경우도 있다. 이중 결합이 있으면은 얘는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한다. 그죠? 그럼 얘는 산패, 냄새 연기시킬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 한번 확인해보고 자, 스톱하고 확인하고 다음 예를 들어 다른 앞에서의 어떤 지문에서는 예를 들어 뒤 앞에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예를 들어는 대충 읽어도 된다. 대충이라기보다는 좀 빠르게 가도 된다 했지만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는 절대로 빠르게 가면 안 됩니다. 글리세롤에 오메가6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다. 얘가 아까 뭐랬죠? 이중 결합이면서 불포화 지방산이랬죠. 그럼 냄새하고 관련이 있겠죠. 중요하겠죠. 지방질이 있다고 하자. 지방질의 오메가6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의 산화작용이 일어나 산패 이렇게 된다. 앞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라디컬 분자이다. 새로 나왔죠. 그러면 얘는 뭔가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외부 에너지 영향으로 홀수의 전자를 자 여기 또 외부 에너지 줄을 쳐주죠. 외부 에너지가 와서 홀수의 전자를 갖는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라디컬 분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라디컬 분자는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여 쉽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을 거치면 에너지가 낮고 안정적인 반응이 끝난 이후에 비라디컬 분자로 변한다. 성냥이 불타고 이후에 뭐 수치되듯이 뭐 이런 느낌이죠. 정보의 흐름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문장 안에서 중요한 것들 쌤이 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들에 집중해서 읽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읽고 나서 여기에 줄이 쳐져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 갈게요. 자, A 지방질이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A 지방질의 분자가 외부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외부 에너지가 얘가 되겠죠. 지방질의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면 쉽게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뭘로 바뀌나? 쉽게 반응을 하는 알릴 라디칼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 알릴 라디칼은 플러스 산소와 결합을 해서 포옥시 라디컬로 변한다. 포옥시 라디컬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해서 알릴 라디컬로 만든다. 그럼 알릴 라디칼을 아까 나왔잖아요. 요로 가는 거죠.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해서 알릴 라디칼. 자신은 비라디컬 분자인 하이드로 포옥사이드로 변한다. 자, 요걸 다시 한번 더 쌤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까지 봐서. 자, 뭐 탄소가 구조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 뭐 탄소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자, C 이중결합. 근데 뭐 이중결합 있는 애, 뭐 하여튼 요런 애가 되겠죠. 요 옆에 있는 탄소가 열과 빛을 받으면 알릴 라디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 알릴 라디칼이 산소를 더해지면 포옥시 라디칼로 바뀌는데 이 포옥시 라디칼이 뭡니까? 오메가 6와 반응하면 다시 알릴 라디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요렇게 쌤이 바꿔놨지만 사실은 요로 가는 거나 다를 거 없죠. 여기서 만약에 오메가 6 만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다음 얘가 다시 산소가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포옥시 라디칼이라는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하이드로 포옥시드 사이드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사이드로 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 새로 생성된 알릴 라디칼이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포옥시 라디칼이 된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줄을 쳐놨단 말이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이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는 게 분명히 뭔 말인지 알고 이 모르면은 문제를 푸는데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갈게요. 이로 인해 하이드로 포옥사이드가 생성이 되고 얘가 분해돼서 알코올 알데히드로 바뀌는데 이기에서 냄새가 난다. 하이드로 포옥사이드가 뭘로 변한다? 요렇게 되는 거죠. 분해돼서 알코올 알데히드로 바뀌고 얘가 냄새가 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지문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순서를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탄소 1, 그 다음에 알릴 라디칼, 알릴 라디칼이 포옥시 라디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하이드로 포옥사이드로 결국 반응한 다음에 알코올 알데히드와 알코올 알데히드로 변하는 거, 분해되면서. 자, 어쨌든 요 과정 중에 그 새로운 알릴 라디칼 만드는 요거를 이제 더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숫자를 적어 놓든 아니면 기억 안 나면은 요렇게 옆에 따로 써 놓는 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내가 진짜 다 맞춰야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마지막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지방제에서 산패가 발생하는 걸 지연시키는 게 뭐다?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 라디컬 분자에 전자를 주어 짝수 전자를 갖게 한다. 아까 홀수 전자, 짝수 전자 나왔잖아요. 갖게 해서 다른 분자가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좀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얘 나와 있죠. 천연 산화방지제 포옥시드 라디컬에 안정을 시켜서 알릴 라디컬을 만들지 않게 방해를 한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문제는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맞추고 안 맞추고보다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문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을 읽고 난 이후에 뭐 문제 설명이 필요 없이 저절로 문제 답이 딱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촉매는 마법의 돌이라고 불린다. 안 중요하죠. 화학 공정을 통하여 저렴하고 풍부한 원료를 원하는 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때 촉매는 활성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여 마술처럼 원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면 촉매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화학을 잘하면 모르지만 몰랐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주어가 중요하고 서술어가 꼭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이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설명 속에 있는 건지 비교 대조 속에 있는 건지 문제 해결 속에 있는 건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수소와 질소로부터 문을 얻은 철촉매
그 다음 백금 촉매가 같은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죠. 전통적인 공업 촉매 개발은 이건 뭐겠습니까? 전통적이라 그랬으니까는 이제 과거가 되겠죠.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요행이 촉매를 방해하는 시기 때문에 촉매가 보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 갔는데 이러한 문제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생각해보고 네, 그렇죠. 이겁니다. 요행이 촉매를 발견하는 것. 요행이라는 것은 운 좋게, 그러니까 운으로 촉매를 발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고 이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쌤이 여기 나눴죠. 사실 우연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 통제로 바뀐다라는 거를 글을 읽고 이제 본인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촉매 설계 방법이 제한됐는데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는 표면 화학 기술과 촉매 공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촉매 설계 방법은 회기 경로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쌤은 여기서 통제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이 통제하는 과정이구나. 근데 얘가 세 단계로 돼 있구나.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을 선정한다. 1-1 연력학적 검토 경제성 평가를 한다. 1-2 뭐 1-3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한다. 그럼 이 모델대로 반응이 진행을 쉽게 하게 하는 활성물질, 증진제, 지지체를 선정한다. 이게 2-2가 되겠죠. 자, 물론 여기서는 활성물질, 증진제, 지지체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다면은 문제 풀다가 다시 와서라도 꼭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료 제조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평가한다. 됐죠? 이거 외울 시간 없겠죠? 기억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와도 된다. 이때는 여기서 결과 목표치에 미달하면은 당연히 잘못됐으니까는 촉매조합 한시 선정을 하는 거고, 촉매조합 선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1, 2, 3번 중에 어디로 가는 거죠? 조합이니까 얘가 되겠죠. 2번 단계로 가는 겁니다.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에도 경로 모델대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요거는 뭐 제대로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뭐 결과는 좋지만 계획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다시 경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회귀를 한다. 정확한 경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요 문단이 조금 어렵지. 그러면서 이 문단을 읽고 지금 여기서 1, 2, 3단계처럼 무슨 일이 어떤 경로가 어떻게 되며 특히 이 회귀 경로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문단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 5번, 4번, 1번입니다. 자, 개별적으로 이건 답은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피아노. 자, 요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센서와 그다음 소리가 재현되는 과정이 있는 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샘플링, 양자화,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못 풀 정도는 아니었다. 쌤이 한번 봅시다. 자, 디지털 피아노는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 컴퓨터 해당 건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악기. 어렵지 않죠?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있다가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건반의 움직임, 일반적으로 건반마다 3개의 센서가 있다. 그럼 주목을 해야겠죠. 이렇게 3개 센서. 자, 순서대로 작동. 가장 먼저 하는 센서는 센서 1.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한다. 즉, 움직임. 여기, 요거죠. 감지가 되면은 CPU, 중앙처리 장치에서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 읽어온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건반을 누르는 세기에 따라 음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때 두 센서가 이용이 된다. 자, 강하게 누를 때 두 번째 센서, 세 번째 센서 시간 간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음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음의 크기가 커지면은 커지든 작아지든 이 소리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가 끝난 데이터는 디지털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이잖아요. 이거 아날로그적인 소리로 바꿔야 되니까는 DAC라는 장치를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앰프 스피커를 통해서 재현이 된다. 과정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냐?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가 지금 샘플링하고 양자와 나와 있다. 샘플링은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파동을 시간 간격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 파동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가상의 뭐 여기가 2라고 하면 3, 4, 4, 3, 2,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의 크기를 수치화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샘플링이라고 하고, 양자화는 측정 값을 양자화표를 이용해 이 값 있잖아요. 이 값을 어떤 표가 있고 이 표를 이용해서 디지털 부호로 바뀌는 것. 양자화표는 일반 피아노 여기입니다. 양자화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폭을 구간으로 나눈 다음 이진수로 표현했다. 정확하게 이 최대 변화폭을 구간으로 나눈다는 의미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것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이진수로 표현된다. 그래서 자릿수에 따라서 8개면 8개, 뭐 9개면 9개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샘플링 한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 양자화된 이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정값 요거 정도로 해두고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5번, 2번, 1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기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보기의 그림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를 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여기 어떤 정보들이 주어지면 이렇게 쓰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11번의 답은 2번. 자, 오늘 비문